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살인범 대 살인귀입니다. 하야사카 야부사카 지음, 북노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절은 수많은 신화에 전해 내려오는 황금 열매. 고르지쇼, 내가 죽이러 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선언했다. 그 순간 억누르고 있던 사리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 온몸이 뜨거워졌다. 왼손으로 고리지의 방문 손잡이를 쥐었다. 주방용 고무장갑 아래에 개인용 방한장갑을 끼웠다. 장갑을 이중으로 낀 것은 고무장갑 안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마찬가지 이중 장비로 피를 뒤집어 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공용우비의 후드 아래 야구모자를 썼다. 후드에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 외에 피를 밟아도 상관없도록 공용 슬리퍼를 신고 있다. 비상등만 켜져 있는 어두운 복도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조심스레 문손잡이를 돌렸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문을 연다. 새벽 4시라 방 안은 새카맣다. 실내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가 왼손으로 문을 닫았다. 폭풍으로 둘러싸인 어둠 속에서 어쩐지 쇳내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한 쇳덩이와 고깃덩어리를 마구 섞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피냄새 아니야?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피는 이제부터 흐르게 될 테니까. 게다가 냄새에는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아주 상큼한 익숙한 냄새. 감귤 냄새? 하지만 피와 감귤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에 맡은 냄새는 역시 피가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냄새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나는 왼손으로 우비 주머니에서 펜라이트를 꺼내 바닥을 향해 스위치를 켰다. 나무 마룻바닥이 동그랗게 비추인다. 조금 전부터 왼손만 사용하는 이유는 오른손이 주방에서 가져온 시카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고르지의 몸통을 마구 찌를 것이다. 가슴, 배, 목, 어디라도 좋다. 고르지가 죽기만 한다면. 그놈들 셋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진다. 싸움을 앞두었다는 흥분 때문이 아니다. 공포에서 오는 떨림이다. 나도 사실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잠들어 있을 때 습격한다고 해도 몸집이 크고 싸움에 익숙해 보이는 고르지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역시 고부 나가아키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단 내 방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다시 짜고. 안 돼, 안 돼. 약해지지 마. 어느 쪽부터 죽이더라도 노력의 총합은 마찬가지일 거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제 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병원 침대에서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 애가 그렇게 된 것은 전부 고르지 패거리 3명 때문이다. 나는 단단히 결심하고서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펜라이트로 머리맡을 비추었다. 그런데 침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아차,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여자친구인 키사키 키와메의 방에 있을까? 그렇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른들이 시설이 없는 오늘 밤, 그 불량 커플이 이때다 싶어 놀고 있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리석었다. 아니, 아직 그렇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냥 화장실에 갔거나 물 마시러 갔던 것일 뿐. 금방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우선 이곳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자,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옷장이든 어디든 숨어야만 한다. 숨을 장소를 찾아서 펜라이트 빛으로 실내 이곳저곳을 비추는데 나의 손이 얼어붙었다. 책상 회전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책상 앞에 앉아있다. 고리지로 보이는 덩치 큰 인물이. 이런 새벽 시간에 불도 켜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다면 불이 켜져 있을 텐데 그럼 왜? 그 꺼림칙한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오른손에 시카를 꽉 쥐고서 왼손에 펜라이트로 형체를 비췄다. 헉!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인물의 잠옷 가슴팍에 뭔가 박혀있다. 시칼 자루다. 그 주위의 잠옷은 거붉게 물들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 여기저기 찔린 듯 잠옷이 찢겨져 있다. 의자 발밑에는 피용덩이가 생겨나 있다. 부근의 바닥에는 범인이 이쪽저쪽 다닌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발자국에 더해 피투성이가 된 물건들이 흩어져 있다. 한 쌍의 고무장갑과 슬리퍼, 우비, 과도. 바닥의 피도 물건들의 피도 전부 말라붙어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과도를 제외하면 내가 준비한 범행도구와 완전히 일치한다.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혹시 무아지경 중에 사례를 이미 마쳤는데 그 직후에 기억이 날아가 버린 게 아닐까. 물론 그럴 리 없는 것이 내 시칼은 제대로 오른손에 쥐어져 있고 고무장갑과 슬리퍼, 우비도 착용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다중인격자처럼 기억이 증발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당연하지. 나는 이 방에 오기 직전에 사용할 범행도구를 모았다. 주방에 시칼이 몇 자루 비치되어 있는지 몰랐고 고무장갑이나 슬리퍼, 우비는 워낙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하지만 타이밍을 생각하면 내가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을 그때 이미 범인은 그것들을 챙겨 범행을 마쳤을 것이다. 나와 사고의 일과 비슷한 계획적인 살인자가 나보다 한 발 먼저 고리주를 죽였다? 고리주에게 원한을 품은 녀석은 많을 테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초에 의자에 앉아있는 이 녀석이 정말 고리주는 맞을까? 아니, 고리주의 방에 고리주로 보이는 덩치 큰 인물이 죽어있으니 일단 그렇다고 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모를 일이다. 나는 확인하기 위해 펜라이트 빛을 위쪽으로 올려봤다. 이번에는 목소리조차 안 나왔다. 펜라이트에 비추어진 얼굴은 불문 고리즈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단 한 곳이 결정적으로 달랐다. 왼쪽 뺨에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왼쪽 눈이, 원래 왼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노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다. 뭐야 이 노란 거? 눈이 둘, 코가 하나, 입이 하나라는 인간 얼굴의 기본형.
그것을 망가뜨리는 이 황당한 노란색은 어쩐지 낯이 익었다. 표면이 까끌까끌했다. 그때 피와 감귤이 뒤섞인 듯한 그 냄새가 다시 났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던 피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처럼 감귤 쪽도 직감이 옳았던 게 아닐까? 그렇다. 이 노란색은 감귤류의 껍질이다. 크기로 보면 시설 밖에서 자라고 있는 금귤일 것이다. 금귤 껍질이 고리지 왼쪽 눈 위에 덮여져 씌워져 있다고?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도 껍질이 떨어지지 않지? 색깔과 별개로 준비한 듯한 이 과도는 무엇에 쓰였을까? 왼쪽 눈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는 피는? 드러난 사실들로 미루어 한 가지 무서운 상상이 떠올랐다. 혹시 범인이 고리즈의 왼쪽 눈을 도려내고 그곳에 금귤을 쑤셔넣은 것은 아닐까? 금귤은 감귤류 중에서도 제일 작아 지름이 3cm 정도이니 넣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들어가지 못할 것도 없다. 말도 안 돼. 아무리 고리즈가 인간 쓰레기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했을라고. 예를 들어 수천 번 두들겨 팼다거나 칼로 마구 찔렀다든가 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구를 도려내고 대신 금귤을 쑤셔넣다니. 원한을 풀 수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엽기적이지 않은가? 맞아,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분명히 금귤 껍질을 눈알 위에 씌워놓은 것뿐이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카를 책상 위에 놓고 이중으로 장갑 낀 오른손을 금귤로 뻗었다. 그리고 검지로 껍질 표면을 눌러봤다. 물컹.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금귤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껍질 너머에 있는 것이 안구인지 과육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려버렸다는 감각만 손끝에 남았다. 껍질을 앞으로 잡아당겨 확인해볼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나는 어쩌지 못한 채 그저 고르지가 정말로 죽었는가 확인할 요량으로 손목에 맥을 짚었다. 역시 죽어 있었다. 하긴 이런 상태인데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고르지는 죽었다. 내가 죽이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덕분에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나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시카를 다시 쥐었다. 순간 책상 위에 놓인 고무 매트 표면에 둥그런 물자국이 나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젖은 컵 같은 것을 놓았던 흔적일까?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다. 문을 살며시 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다. 싸늘한 3월의 복도를 까치발로 살금살금 딛고 내 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 전에 아침이 되어 시체가 발견되면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도구를 내 방에 가지고 돌아가선 안 된다. 나는 아래층 공용 로커를 열고 우비와 펜라이트를 반납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시카를 원래 장소에 돌려놓고 고무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슬리퍼는 현관의 신발장에 돌려놓았다. 빈손이 된 나는 계단을 올라 2층 내 방으로 돌아왔다. 여기는 사립아동보호시설 착한 아이의 섬이다.
섬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붙은 이름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 시설은 일본 본토 근처의 외딴 섬에 세워져 있다.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자연과 접하는 곳으로 부모를 잃거나 학대받았던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목적. 이것은 문목상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일본 본토에 세우고자 했던 모양이지만 어디를 가도 지역 주민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세워져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아동보호시설이 생기면 치안이 나빠지니까.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만한 녀석은 당연히 근본적으로 문제아라는 시각이다. 심한 경우 이 시설을 특수학급과 착각해서 장애아동 집단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딱히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것과 똑같다고 여기는 건 화가 난다. 물론 시설의 직원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도 의무교육은 받아야 하므로 매일 직원이 운전하는 크루저를 타고 육지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각자 그런 이야기나 분위기와 스스로 직면하거나 혹은 직면했던 다른 입소자에게서 전해 들음으로써 우리가 처한 입장을 이해해간다. 말하자면 사회가 필요하지 않는 우리는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다. 착한 아이의 섬은 40인의 아동을 데리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로 육지에서 입원 중이고 지금 섬에 있는 것은 39명이다. 13세 이상의 연장자반이 9명, 9세 이하의 연소자반이 30명, 우연히 10세부터 12세 아동들이 입양되는 일이 자주 생겨 그 나이대가 쏙 빠졌기에 현재는 연령층이 양극화된 상태다. 연장자반은 개인실에서, 연소자반은 4인실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바시리 히토리,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 한 달 전에 입소한 신참이다. 직원은 전부 합치면 상당수 되지만 교대 근무제이므로 실제로 시설 안에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야간에는 더 적다. 보통은 시설장과 2사람의 직원이 숙직하지만 오늘은 시설장이 이사회에 출석하느라 외박이다. 게다가 숙직 직원 2명 중 1명이 섬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다른 1명이 크루저를 타고 육지의 병원까지 데려가야만 했다. 그 직원은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운 나쁘게도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배를 띄울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당장은 못 돌아가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되어 오늘 밤에 이 섬에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다. 조로의 기회로 판단한 나는 살인계획을 실행할 참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도 자연스레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내가 추월당하고 만 것이다. 나는 내 방 침대에 드러누워 이후의 일을 생각했다. 구류질의 살해한 방식, 싸우다가 울컥해 죽여버렸다든가 단순한 복수살인이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엽기적인 방법을. 잠깐, 어째서고 뭐고 엽기적인 살해 방법 그 자체가 범인의 목적이 아닐까? 요컨대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정신 이상자인 것이다. 만일 범인의 목적이 그뿐이라면 누구를 죽이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차별 살인기. 그런 위헌인물이 폭풍으로 가로막힌 이 외딴 섬에 있다고? 만일 그렇다면 37명의 아이들 가운데 누구일까? 너무 어린아이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아니면 육지로 건너간 척하고 아직도 섬에 숨어있는 직원 중 누구일까? 아니면 시설에 속하지 않는 외부 사람일까? 하지만 외부 사람이라 해도 시설의 크루저에 숨어서 밀항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워낙 비좁은 섬이니 다른 곳에 배가 도착하면 누구라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내부자의 범행이란 말인가? 정신이 들고 보니 몸이 떨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내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 싫다. 죽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로 한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아깝다. 게다가 내가 이제부터 죽이려고 생각하는 목표물이 먼저 살해당하는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차피 죽이려고 생각했던 인물을 누군가 대신 죽여준다면 잘된 일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숨통은 내 손으로 끊어야만 한다. 절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는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여자. 지금도 병원의 침대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얼굴이. 기억의 편린 중 첫 번째는 그녀의 존재를 처음 인식했던 시기의 일이다. 내가 착한 아이 섬에 입소하고 육지의 중학교에 다닌 일주일간 나를 유별나게 여기는 시선들에 당황하면서도 간신히 내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친구가 없는 학생에게 점심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다. 나는 혼자 내 책상에 앉아서 녹슨 청동에 청록빛을 띤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열쇠를 만지고 있으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런 나에게 모두의 시선이 날아와 꽂힌다. 시선이 말이 되어 귀에 들려온다. 뭐야 저 녀석? 혼자 열쇠나 만지작거리고 기분 나빠. 부모가 없으면 친구도 없는 건가? 저렇게 되면 인생 끝장이지. 나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조금 불쌍하지만 그 시설의 애니까 말을 걸 수는 없겠네. 저런 녀석이 있으면 교실 분위기가 나빠져. 분위기 파악 좀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나가줄게. 나는 열쇠를 필통에 넣고 교실을 나왔다. 욱하는 마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탐색을 시작한다. 몸을 움직이면 안 좋은 일도 잊을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발걸음에 맞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중학교 생활은 계속 이런 느낌일까? 아니 어쩌면 평생 이런 느낌일까? 나는 갈 곳도 없이 학교 안을 방황했다. 사람, 사람, 사람. 학교란 공간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잔뜩 있다.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교실을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다른 곳을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인적이 드문 곳, 인기 없는 장소로 걸음을 옮기다 보니 학교 건물 뒤편에 닿았다. 건물 그림자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를 위협하는 목소리다. 신경이 쓰여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엿보았다. 쓰레기장 문이 열려있고 꽉 찬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밖으로 나와 있다. 쓰레기 봉투 하나는 주둥이가 풀려서 내용물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 옆에 낯익은 4명이 서 있었다. 모두 착한 아이의 섬의 아이들이었다. 위협하는 쪽은 교리지 쇼우라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이 녀석은 조직폭력단 보스의 아들인데 조직 간의 분쟁으로 어머니가 죽었다. 아버지는 그 복수로 적대 조직의 보스를 살해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고리지파의 간부가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죽거나 체포되고 말단 조직원도 삼삼오오 도망친 결과 받아줄 곳이 없어진 소년 고리지는 착한 아이 섬에 맡겨지게 되었다. 고리지는 언젠가 돌아올 아버지의 위력을 내세우며 시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고리지 자신도 체격이 크고 거침없이 폭력을 휘둘렀기에 시설의 아이들은 아무도 그를 거스르지 못하는 듯다. 그런 고리지도 직원 앞에서는 일단 내숭을 떨었다. 물론 직원들은 고리지의 본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해서 변변한 지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리지는 항상 자신의 부하 그리고 자기가 사귀는 블랑 여학생과 중3 트리오로서 행동했다. 이 정보는 내가 일주일 만에 다 모은 것은 아니다. 카가노미야 미라라는 수다쟁이 중2 여학생이 몰래 기뜸해준 것이다. 시설이 외딴 섬에 세워진 경위를 알려준 것도 그 아이다. 그건 그렇고 이날도 고리지 패거리는 3인조로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푸석푸석한 앞머리로 얼굴이 반쯤 가려진 얌전해 보이는 여자아이를. 집단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일반 학생이 시설의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아이들 사이에서 괴롭힘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 아이도 시설에서 본 적이 있지만 말수가 적은 아이고 나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눈에 힘을 주고 교복 가슴팍에 붙은 명찰을 쳐다보았다. 나와 같은 중학교 1학년을 나타내는 색깔의 이름표에 곰이라고 적혀있다. 곰이라고 읽으면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니 고류지가 딱 그렇게 불렀다. 야, 곰이, 너는 몇 번 말이 알아듣는 거냐? 학교에서 쓰레기 뒤지지 말라고 했잖아. 고류지 선배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잖아요. 곰이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대답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고류지가 나무라는 바람에 지워졌다. 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네가 쓰레기를 뒤지는 바람에 같은 시설에 있는 우리까지 거지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네 행동 때문에 시설의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어. 혹시 그런 것도 모르는 거냐? 쓰레기 수집가? 그때 고류지는 자기 부하의 바로 맞은편에 서 있던 탓에 마치 머리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잘린 머리의 얼굴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부하 녀석과 불량녀도 후헤헤 깨하하 하고 불쾌한 웃음소리를 냈다. 고미는 점점 더 고개를 숙여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질 것만 같다. 고리지는 덩치가 크면서도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괴롭히는군. 계절은 2월. 꽃가루 알레르기라도 앓고 있는지 콧물 섞인 맹맹한 목소리가 딱 들어맞는다. 곰이라는 여자애는 아무래도 학교의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설마 곰이가 일본말로 쓰레기를 뜻하기 때문은 아닐지. 이유와 어떻든 아동보호시설에 그런 아이가 있다니 하고 나조차 흠칫할 행동이었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지.
고리집 패거리는 괴롭힐 곳일로 삼았을 뿐이겠지만 네가 쓰레기를 뒤지는 바람에 다른 애들이 우리까지 거지라고 손가락질한다는 주장에는 이단 납득이 간다. 이번에는 곰이라는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고리지는 겁나는 녀석이니 굳이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몰래 그 자리를 떠났다. 학교 선생님이나 직원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잠깐 느꼈던 죄책감도 곧 사라져버렸다. 이 정도의 일로 죄의식을 품어서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기억이 편린 두 번째는 그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의 일. 우리 집 패거리와 엮었던 고미를 목격하고 며칠 뒤의 일이다. 방과 후에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필통을 열었다. 조금이라도 짐을 가볍게 하려고 피구구 몇 개쯤을 학교에 두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청록색 열쇠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필통에 넣어두었을 텐데 없었다. 가방이나 책상 속도 찾아보았지만 안 보였다. 어디에도 없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때 학생 몇 명이 소리 죽여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고개를 들자 교실 청소인지 뭔지 교실에 남아있던 7, 8명 정도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교실에 이상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다. 설마 이 녀석들이 내 열쇠를 가져간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애들은 한순간 멀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그 표정을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덮어버렸다. 반응이 다들 너무 똑같아 내가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저기가 없다는 어플인가? 바보 취급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야, 너희들이냐? 너희들이 내 열쇠 훔쳐갔어? 애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책임을 떠넘기듯 서로 시선을 나눈 뒤에 한 애가 실실하는 얼굴로 답했다. 야, 열쇠라니?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열쇠 말이야. 내가 항상 소중히 하는 열쇠. 너희들이 보고 웃었던 열쇠. 내놔. 나는 대답한 녀석의 멱살을 쥐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서 곧 손을 놓게 되었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꽉 붙들고서 말했다. 야, 누가 선생님 좀 불러와. 그 목소리에도 역시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소리가 섞여 있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발꿈치로 그 녀석의 정강이를 걷어차 주었다. 그 녀석은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붙잡고 있던 발을 풀었다. 그 틈에 나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열쇠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교실 안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 열쇠는 소중한 추억이라고.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마음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면서 성큼성큼 학교 건물을 나왔다. 그런데 교문 근처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뒀다. 아바시리. 돌아보자 그 쓰레기를 뒤지던 소녀가 서 있었다. 저 곰이? 내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 깨달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돌연 한숨을 내쉬더니 표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혹시 아바시리 거 아냐? 그녀의 손에 얹혀있던 것은 확실히 나의 청록색 열쇠였다. 맞아, 내 거야. 나는 그녀의 손에서 열쇠를 낚아챘다.
그리고 바로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마워. 어디서 찾았어? 그게... 그녀는 한순간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조금 전에 쓰레기장의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 쓰레기 봉투? 평소처럼 쓰레기를 뒤지던 중에 발견했나 보다. 고리즈가 위협해도 쓰레기 뒤지기를 그만두지 않는 그 꿋꿋함이 어떤 의미에서 감탄스러웠다. 그보다 문제는 어째서 내 열쇠가 그런 곳에 있었냐는 것이다. 물론 나는 열쇠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다. 그러면 역시 같은 반 녀석들인 건가?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것으로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열쇠를 교실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쓰레기 봉투가 교실 청소 당번의 손에 의해 쓰레기장으로 운반되었고 지금 고미에게 발견되었다.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인가? 젠장, 내가 시설의 아이라서 애들이 괴롭히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생각 없이 교실에서 열쇠를 꺼내지 말 걸 그랬다. 아니, 그 전에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늘 소지하고 다녔어야 했다. 나도 모르게 혀를 찼다. 고미가 움찔했다. 나는 황급히 수습했다. 미안. 어쨌든 주워줘서 고마워. 계속 찾고 있었어. 그리고 깨달았다. 어라? 그런데 고미는 어떻게 이 열쇠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아바시리가 시설에서도 가끔 소중한 물건인 듯 꺼내는 걸 봤거든. 그렇게 말하며 고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차 싶었다. 그녀는 신입인 나를 지켜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보니 내 성씨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넘어서 고리즈 패거리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으니 잡기 혐오를 느끼는 중에 고미가 질문을 던졌다. 그건 무슨 열쇠야? 아, 우리 집. 옛날 우리 집 열쇠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족들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렇구나. 추억의 열쇠구나. 나는 그것을 꼭 쥐었다. 헐리기 전에 우리 집 모습이 따스했던 가족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에게 제안했다. 괜찮으면 배까지 같이 돌아가지 않을래? 어쩐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부스스한 앞머리 아래에서 살짝 눈썹을 치켜들더니 다시 부드럽게 아래로 내리며 말했다. 응, 좋아. 시설의 크루저는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과 중학교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 항구에 와서 해당 아이들이 전부 돌아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을 실어 나르는 게 원칙이다.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곳에 들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동아리 활동 정도라면 시설의 직원과 상담해서 어떻게든 가능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시설의 아이가 동아리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시설의 중학생 중에 동아리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초등학생 쪽은 1시간의 동아리 활동이 할당되어 있다지만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시골길을 고미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신경 쓰이던 것을 물어보았다. 고미는 왜 학교에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거야? 아, 이것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고미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모르니?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재활용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돈으로 바꿔줘. 페트병은 별로 돈이 안 되지만 알루미늄 캔은 꽤 짭짤해. 1kg에 100엔 정도 받을 수 있어. 왜 그런 노숙자 같은 짓을? 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 생각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지금 노숙자 같다고 생각했지? 아니, 그렇지는. 괜찮아. 실제로 그 말대로니까. 나는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서 나를 키웠어.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했거든. 같이 지낸 마지막 3년간은 둘이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 어린애가 딸린 노숙자였지. 노숙자 부녀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순간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처한 환경은 그 이상으로 비참했다. 나는 이미 비참한 세계의 주민이다. 그 사실을 새삼스레 상기했다. 고민은 말을 이었다. 그 무렵에는 매일 함께 마을의 쓰레기를 뒤지며 알루미늄 캔을 모았어. 쓰레기 수집 차량이나 다른 노숙자에게 가로채이지 않도록 아주 깜깜할 때 텐트에서 출발해. 한창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다니는 중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어. 그녀는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입을 열었다. 그것은 노래의 간주에 삽입되는 긴 대사처럼 독특한 리듬을 지니고 있었다. 아삼이, 저걸 보렴. 아침해야. 아름답지? 네 어머니가 너를 낳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창문에서 봤던 아침놀도 이만큼 예뻤단다. 그때 너의 이름이 정해졌지. 아침이 아름다우니까 아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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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이. 저 아침해를 눈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지. 해가 떠오르지 않는 날은 없어. 어떤 사람에게나 아침은 찾아오는 거야. 그녀는 자신을 비웃듯 미소 짓더니 본래 목소리로 돌아왔다. 참 답답한 얘기지. 결국 아버지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어. 가난한 채로 병이 걸려 죽고 나는 시설에 맡겨졌어. 노숙자였던 동안은 하루하루가 고생스러웠지만 즐거웠지.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알루미늄 캔을. 그런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고민을 나무랄 수 없었다. 오늘은 몇 개나 모았어? 나는 그녀의 가방을 보면서 물었다. 그 안에 오늘의 전리품이 들어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오늘은 열쇠를 얼른 아바시리에게 돌려주려고 뛰어나느라 모을 참이 없었어. 아, 일부러 나를 위해서? 어쩐지 미안하네. 괜찮으면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서 모을까? 거들어줄게. 그런 짓을 하면 아바시리도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녀가 깔깔댔다. 사실 열쇠가 버려진 시점에 이미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걸. 신경 쓰지 마, 아바시리. 내일 또 조금씩 모으면 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아! 그녀가 갑자기 소리치더니 쪼그려 앉았다. 다시 일어선 그녀의 오른손에 빈 커피캔이 주어져 있었다. 운이 좋네. 고미가 씩 웃었다. 잘 됐네. 그걸 어떡할 거야? 가지고 돌아갈 거야? 아니, 가는 길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 맡기고 갈 거야. 섬에 사는 애가 1kg을 모을 때까지 관리하는 건 고생스러운 노릇이라서 업자에게 임시로 모아둘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해놨거든. 너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모은 돈은 어디에 쓰는데? 당연히 저금이지. 아동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18살이 되면 나가야 하니까 그 후에 제대로 생활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축하는 거야. 시설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나 또한 시설에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고미가 갑자기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나는 꿈이 있어. 장차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앞머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의외로 표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그녀와 대화하게 되었다. 부모의 죽음으로 궁지에 몰린 나에게 그녀가 뭐랄까?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구원의 여신, 그런 것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기억의 편린 세 번째는 솔직히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녀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서 얼마 지난 토요일, 나는 외딴 섬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서쪽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시설에서 매월 지급되는 용돈인 1,000엔짜리 지폐를 시설 안에 자동 판매기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캔에 든 콜라를 선택했다. 다 마시고 난 뒤 깨끗하게 씻은 알루미늄 캔을 들고 고미의 방으로 향했다. 미약한 보탬일 뿐일지라도 그녀에게 선물할 마음이었다. 2층에 있는 고미의 정문을 노크했다. 그랬더니 문이 살며시 안쪽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살짝 열려있던 문이 노크로 밀렸다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여자 방이라는 것도 깜빡 잊고 문을 밀어 젖혔다. 나도 모르게 빈 캔을 떨어뜨렸다. 캔은 바닥 위를 굴러 다른 알루미늄 캔과 부딪혔다. 다른 알루미늄 캔, 그랬다. 실내에는 이미 알루미늄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0개쯤. 고미가 수줍해온 것들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지금은 이 알루미늄 캔들은 내용물이 흘러나와 방 안으로 가지각색을 뭉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저분한 갈색이, 선명한 녹색이, 피 같은 붉은색이 벽지를, 침대 시트를, 바닥 위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을 물들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잠시 넋을 놓고 멍하니 있는데 바닥에 놓인 한 장의 메모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쓰레기 수집 열심히 하셔. 필적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자로 대고 쓴 듯한 글자였다. 그래도 누구의 짓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고리집 패거리다. 그 녀석들이 고미의 알루미늄 캔 수집을 대놓고 괴롭히고 있다. 고류지. 나는 열쇠를 도둑맞았을 때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복도로 뛰어나갔다. 고리즈의 방은 1층에 있다. 나는 발을 쿵쿵 울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후문의 유리문 밖에서 고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북쪽 숲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숲?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숲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잠깐. 숲을 지나면 아마 바다에 접한 절벽이 있을 텐데. 설마 곰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생각인가? 큰일이다. 고르지 전에 먼저 곰이를 쫓아가야 해. 황급히 후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지는 중이었다. 나는 뒤를 쫓았다. 숲길을 달려가고 있으려니 나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폭풍이 온 것이다. 늦으면 절대로 안 돼. 단단히 마음먹고 마구 달렸다. 숲을 빠져나왔다. 곰이는 저기 있다. 절벽 위다. 그녀는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강하다. 그녀의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이 옆으로 휘날리고 있다. 곰이! 그렇게 부르자 그녀가 깜짝 놀란 듯 돌아보았다. 아바시리, 어떻게 여기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어째서 이런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야? 마치 투신 자살이라도 하려는 것 같잖아. 하는 농담은 목구멍에서 막혔다. 지금 정말로 그녀가 투신이라도 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고민은 잠시 말이 없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전에 아바시리에게 열쇠를 주워다 줬잖아? 그거 고르준의 애들이 한 짓인 모양이야. 범인은 같은 반 녀석들이 아니라 고르즈 패거리들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그날 오후에 체육 시간이 있어서 바로 좀 쉬는 시간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고르즈 패거리가 그 틈에 교실에 숨어들어 내 열쇠를 쓰레기통에 버렸는지도 모른다. 같은 반 녀석들이 나를 비웃은 것은 그저 내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찾는 모습이 우스웠기 때문인 것인가? 고르즈 패거리가 그런 짓을 한 이유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센참에 대한 괴롭힘이다. 정말이지 끔찍한 놈들이다. 그걸 내가 아바시리에게 찾아준 것이 고르즈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얻어맞았어. 얼굴은 눈에 띄니까 시설 사람들한테 들킨다며 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뒤에 아니 그만두자. 이야기해봤자 불쾌해질 뿐이니까 서로. 나 때문에 고미가 할 말을 잃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이 이어지겠지? 솔직히 난 이제 지쳤어. 그래서 전부 끝낼까 해. 그렇게 말하면 고미는 절벽 아래를 헐끗 내려다보았다. 설마 정말로 뛰어내릴 생각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만 한다. 나는 여차하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슬금슬금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설득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너는 장래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서 돈까지 모았잖아? 빈캔을 모아서 말이야. 나도 조금 전에 하나 선물하려고 네 방에 갔다가 꼴이 말이 아니었지? 하지만 늘 있는 일이야. 그녀는 자조적인 말투였다. 빈캔도 말이지.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운을 낼 수 있을까 해서 모으고 있던 것뿐이야. 일종의 의식처럼. 알루미늄 캔을 몇 킬로그램 모아봤자 돈은 전혀 모이지 않아. 패션 디자이너는 고사하고 장래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떨지도. 그런 무가치한 것을 방금 선물하려고까지 했던 나 자신이 머저리처럼 느껴졌다. 아바시리, 우리는 아마도 평생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우리는 평생 행복해질 수 없다.
정말로 그렇단 말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인생이라는 이름의 책 마지막 페이지를 실수로 들여다보고만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그녀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듯 말을 걸었다. 고미, 나는 이제 지쳤어. 디자인 공책도 한 권 도둑맞았고, 그래서 죽기로 마음먹었어. 잠깐 기다려. 바이바이. 나는 그 등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한순간 뒤,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몸이 10여 미터 정도 아래 바위들 가운데 내던져져 있었다. 팔다리가 망가진 마리오네트처럼 뒤틀려 있다. 그 몸 위로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것이 확실한 것 같았다. 나는 시설로 돌아가 복도를 지나가던 30살 정도의 여자 직원을 붙들었다. 큰일이에요. 고미가. 직원은 멀뚱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고미? 아, 이츠미 말이구나. 네? 이츠미요? 순간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뇌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간신히 그 말을 이해한 순간 귓구멍을 바늘에 찔린 것처럼 귀가 울려오면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다. 평평한 바닥인데도 극경사에 서 있는 느낌에 휩싸인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물었다. 혹시 그의 성씨가 고미가 아니라 이츠미인가요? 맞아, 이츠미 아사미. 특이하게 읽지? 그런데 그 애가 왜? 저기, 얘 괜찮니?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내가 그녀의 성씨가 고미라고 믿었던 것은 그렇게 읽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고리즈 트리오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 사악한 불량아들인 그들은 쓰레기라는 뜻의 고미로 발음하여 그녀를 경멸적으로 불렀던 것이다. 내가 대체 몇 번이나 그녀를 고미, 쓰레기라고 불렀지? 내가 처음에 그렇게 불렀을 때 그녀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리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후회의 심연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안내해서 현장에 서둘러 가려간 직원이 이츠미의 곁에 쭈그려 앉더니 이렇게 외친 것이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정말로요? 나도 달려가 이츠미의 몸을 흔들었다. 이츠미, 일어나, 눈을 떠. 움직이면 안 돼. 동행했던 시설장이 나를 떼어놓았다. 어쨌든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 이츠미는 크루저로 병원에 운송되었고 다행스럽게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나는 그녀가 죽지 않은 것에 우선 안도했다. 그리고 곧장 격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고리즈 패거리가 그녀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고리즈 패거리 셋을 죽여버려야겠다. 이츠미를 문병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리하여 나는 이 살인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그날과 같은 폭풍이 찾아와 어른들이 내 계획을 방해하지 않을 폐쇄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상황은 내 편을 들어주고 있다. 정체불명의 살인귀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지만 실패해선 안 된다. 반드시 완수해내야 한다.